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포 내부와 바깥쪽의 농도 차이는 삼투 그리고 확산에 의해서 결국 평형 상태에 이르러요. 그런데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다르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인데요. 이 왼쪽 그림이 살아있는 파래고요. 오른쪽 그림이 죽은 파래입니다. 죽은 파래와 같은 경우에는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 모두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살아있는 파래의 칼륨이온이 세포 질 쪽에 있는 칼륨이온이 바닷물 쪽보다 훨씬 많고 나트륨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많고 염화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쪽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는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면서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거나 내보내기 때문에 나타내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이란 물질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정 물질이 세포 안에서 농도가 더 진했으면 나중에도 세포 안에서 이 물질의 농도가 더 진한 것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능동수송을 하는 물질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를 하지를 못해서 대신에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각각의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물질만 운반을 해서 선택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능동수송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능동수송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란 ATP를 소모하면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을 세포 안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더 낮은 부분이고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세포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의 농도가 더 낮은 곳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나트륨 이온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있고 칼륨 이온은 세모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로 운반체 단백질인데요.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지금 왼쪽을 잘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결합할 수 있는 나트륨 결합부 3개, 세모 2개가 결합을 할 수 있는 칼륨 결합부가 2개가 있어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구조 덕분에 한 번에 3개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한 번에 2개의 칼륨을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세포 안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ATP가 ADP로 전환을 하면서 인산기 하나가 이 운반체 단백질에 붙게 돼요. 이 과정을 인산화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얻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운반체 단백질이 모양을 바꿔서 입을 세포 바깥쪽으로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붙어있던 나트륨 이온 3개가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바깥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세포 밖에 있던 칼륨 이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고 있다가 인산기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원래 모양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을 세포 안쪽으로 벌리게 되는데 이때 칼륨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펌프라고도 하는데 물 펌프가 물을 밖으로 퍼내듯이 나트륨 펌프는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바깥으로 퍼낸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 덕분에 세포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더 낮지만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바깥쪽에 칼륨의 농도가 더 낮지만 칼륨 이온을 세포 안쪽으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은 능동수송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촉진확산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가겠습니다. 둘 다
능동수송과 촉진확산 모두 다 수송 단백질이 관여를 하지만 능동수송과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때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촉진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가지만 촉진확산과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의 이동 방식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의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이전에 배웠던 방법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세포 내 섭취, 즉 내포작용과 세포 외 배출, 외포작용인데요. 우선 세포 내 섭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섭취란 세포막 자체가 변형이 되어서 고분자 물질을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때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세포 외부에 이렇게 물질이 있었을 때 세포막을 변형시키면서 손항을 만들어서 세포 안쪽으로 이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건데요. 손항을 형성을 하면서 세포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 내포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식세포작용과 음세포작용이 있어요. 우선 식세포작용이란 크기가 비교적 큰 고체가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예로는 백혈구의 식균작용, 아메바의 먹이 섭취 등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음세포작용은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내로 섭취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때는 세포의 액체 성분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예로는 혈액의 액체 성분을 흡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세포 외 배출, 즉 외포작용인데요. 이거는 세포막이 변형이 되어서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이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외포작용도 내포작용과 마찬가지로 일어날 때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세포 안쪽에 분비순항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에서 합성된 물질이고요. 이 분비순항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들어있는 물질이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분비순항을 이루고 있던 막이 세포막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면적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세포막과 물질 이동,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단원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